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정부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나 압살을 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보여줬던 정부의 대처 능력, 북한에서 위성을 발사했다고 경보를 발령하면서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무엇 때문에 경보를 발령한 건지 알려주지도 않고, 온 국민의 새벽잠을 깨우고도 NSC도 즉각 열지 않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는 대통령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본질적인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6월 첫날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6월 첫날 목요일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준혁 한신대 교수, 김현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현기 변호사께서는 오늘 정치본색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네 분 다 김씨예요? 다양성이 다양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거 스픽스의 농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여성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여성 패널들이 계신데 또 이렇게 모이는 날 이렇게 또 같이 모여져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좀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기 변호사님하고 예. 사전에 분장실에서 만났는데 예. 보니까 수원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원이라는 것만 갖고도 벌써 친밀감을 느껴가지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혹시 아세요? 예,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변호사, 변호사. 예,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은 없는데. 사전에 쓰면 다 나옵니다. 사전에 저희가 좀 네네. 정보를 좀 봤습니다. 아, 네네. 이준석 대표하고 인연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사실 당에 제가 국민의힘에 제가 그 법률자문위원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사건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알게 되셔서 그냥. 예. 네, 그냥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네, 겁니까? 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너무 과격한 발언이 있다던가 분쟁이 있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전 정치를 사실 잘 모릅니다. 예. 심지어 제가 지금 당의 법률자문위원이지만 제가 당원도 아니고요, 제가.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변호사로서 그냥 일을 하는 건데, 근데 막상 대해보고 접해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 수준이 상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저랑 이제 밤늦게까지 어쨌든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가 있었는데, 다음날 다른 행사에 가서 전혀 엉뚱한 분야에 대해서 되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좀 알아보니까 알아볼수록 좀 합리적이고, 네,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예. 지금은 진심으로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많습니다. 더 많으시죠? 제가 4살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 네. 자랑을 방금 하셨는데 하버드 네. 대학교 나온 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하버드를 나왔니 안 나왔느니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보면 하버드 홈페이지에 그건 보면은 다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영어 일부만 딱 따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더블 메이저가 아니다라던가 좀 또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던가 다 틀린 얘기거든요. 너무 그냥 그 홈페이지만 잘 봐도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네. 김영희 변호사는 그러면 국민의힘 법률위원이시면은 보수로 저는 사실 자기를 자리매김하십니까? 저는 그 변호사로서의 일만 따지면 찾아주시는 분, 예. 네, 그리고 찾아주시는 분의 그 뜻에 맞추는 게 저희 그거고, 예. 지금 정치적인 성향은 크게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미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의 법률자문인데 당에 엄청나게 반대되거나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죠. 네, 어렵고 예. 그런 정도입니다.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정치본색은 진보 보수 꼭 굳이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네네. 그냥 진실을 추구하고 네네.
상식적인 사람이면은 네. 다 그냥 우리가 함께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상식을 찾는 방송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매일 2분씩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스픽스 백운기의 정치본색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권유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어리 때 100만 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 해서 깨어있는 100만 정어리 만들면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스픽스 글램무어가 함께 드리는 선크림 세트도 많이 구입해서 주변에 나눠주시면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슈퍼챗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받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에디스님이 10만 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 정치 본색 응원합니다. 상식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그날을 위해 이렇게 힘을 실어주셨는데 에디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슈퍼챗도 감사드리고 상식을 더 이상 묻지 않는 그날을 위해서 정치 본색 응원한다는 그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내용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잠 설친 분들 많으셨지요. 갑자기 울린 사이렌 소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TV를 켜봐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발령이 됐는지 대피하라는 문자는 받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나중에 참 걱정 많이들 했습니다. 조금씩 드러나는 진실을 보니까 북한이 위성을 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이미 다 파악은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서울에 발령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또 행안부가 이건 잘못 발령된 거다. 서울시는 한참 있다가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발령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제 책임을 또 떠넘깁니다. 일본에서는 즉각 경계경보 발령하고 대피할 장소도 알려주고 우리보다 시간도 몇 분 더 빨랐습니다. 기시다 총리 즉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NSC도 즉각 열지 않고 무슨 회의를 했습니다. NSC 대통령도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에 실전이면 서울 시민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데 어떻게 정부를 믿고 정부한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런 걱정들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오늘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김두수 소장님, 지금 문제는 이게 오발령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발령일 뿐만 아니라 의도된 안보 장사. 이게 뭐냐면 북풍몰이를 해보겠다는 서울시 의도가 개입돼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고되어 있었고 그리고 보낸 내용도 보면 이게 그 발령 초기에 재난 문자를 봐도 서울시 전역에 대피를 하면서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뒤에 이제 행안부의 오발령 뒤에 다시 해제 문자를 보낼 때도 보면 어떻게 되면 경계경보가 해제됐는데 서울 전역에 이제 북한 미사일이 발사 이것도 이제 사실관계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명백하게 그 안에 무기가 다 탑재되어 있으면 미사일이지만 위성체가 담겨 있으니까 이게 우주 발사체 또는 위성 발사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국민들을 속이고 이번 기회에 좀 안보 불안 위기를 조성해서 서울시에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아주 그 좀 무리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명도 이게 가인 대응이 더 낫다. 가인 대응 할 때는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할 때 그럴 때는 안 하고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정말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성공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과잉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대통령실에는 점수를 못 딴 것 같은데 김종욱 교수 오발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됐을 때 안 한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이번에도 그러면 뭐 별거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치기 소년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양치기 소년은 양치기가 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 양치기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 당하는 거죠. 양이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오세훈 시장 얘기는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집권 세력 또는 본인을 생각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잘못되어 있는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는 위기관리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대응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군하고 정부 지자체 간에 연계되어 있는 매뉴얼이 다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매뉴얼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자체와 관련해서 다른 사안도 아니고 미사일이 발사됐으니 국민들이 대피하라고 하는 사안들은 매우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판단을 절제되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 깨진 거죠. 그러면 이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서 무슨 가짜 안보니 아마추어 안보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현 정부가 전혀 예를 들면 안보에 대한 대응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누가 공포에 빠졌느냐? 천만 서울 시민들이 공포에 빠지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건 총체적인 안보 부실, 대응 체계의 미비를 이번에 드러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서울시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정치적인까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안보를 왜곡시킬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이런 중대한 사안을 그냥 일개 공무원이 전화 연락 왔다고 본인이 해석해서 보냈겠습니까? 서울시 내부에 판단이 있었을 거고 저도 서울시장이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면 진짜 아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서울시장도 이 내용을 알았겠죠. 그러면 저희 우리 NSC를 비롯한 우리 안보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의 문제 또 군과 정부 지자체 간의 연계 미흡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났고 또 호시탐탐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안보를 정치적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국정조사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해가지고 제가 볼 때 실체를 밝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본색원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는 얘기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최근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일본은 그렇게 자주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는 바로 위에 휴전선에 밀접해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얘기는 진짜 제가 볼 때 안보 장사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영기 변호사께서는 대기 수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입니다. 서울 양천구 네. 사무실이 수원에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럼 어제 새벽에 사이렌 소리 들으셨겠네요. 맞습니다. 문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그 가족들은 외국에 있어가지고 혼자서 네, 혼자 지금 제가 대피했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은 이게 과잉이다 아니다 그런 판단 이전에 보고 뭔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디로 대피해라고 하는 건지 모르고 여기 집안이 안전한 건지 야외가 안전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6시 반에 즉시에 하면서 뭐 이게 정당하다 떠나서 미사일 발사라고 하고 북조선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으니까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해라 이렇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 이게 과잉이다 그런데 저는 어떤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 대응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솔직히 정파적인 걸 떠나서 무능한 경보였고 아무 효용이 없는 경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이제 보니까 오발령이니 오발령 해도 뭐 괜찮다느니 이런 게 있었는데 국가의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처음에 이거 문자 봤을 때도 뭐 서울시가 보냈는지 행정안전부가 보냈는지 그런 걸 어떻게 사람들이 일일이 압니까? 근데 결국은 서울시 나름의 프로토콜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없었고 행정안전부도 이걸 단순히 오발령이었다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정부와 무관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수습하고 대응해주는 그걸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뭐 NSC든 뭐든 한다면은 국민들이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냥 우리는 이렇게 던져줄 테니까 너들은 그냥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고 뭐 다른
어떤 국민들의 정말 국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안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준혁 교수님, 외신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영국의 BBC는 잘못된 경보는 경보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보다 서울시의 경계 경보 발령이 시민들을 더 혼란하게 했다. 또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거짓 경보를 통해 공항이 확산될 가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경보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언론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내일도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내 언론보다 외신에 더 눈길을 많이 줬던 때가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때. 우리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니까 자꾸 외신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우리가 또 외신을 보게 돼요. 심각하죠. 예, 최근에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그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외신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도 그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한테 대신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는 이야기, 이것도 비밀 내용이었고 우리 언론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역으로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80년,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가듯이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자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봉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심히 안타깝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지금 이제 경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세 분이 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 오히려 지금 이 경계 경보로 인해서 엄청난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다. 이거는 이것을 통해서 역으로 세계의 이런 여러 기업들, 또 항공 관련된 분들, 한국에 오는 게 얼마나 두려워지겠습니까? 한국에 경제적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전쟁이 나게 되면 다 물거품될 텐데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거의 1분에 한 대, 한 30초에 한 대? 30초에 한 대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세계 3대 공항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런 경계 경보가 있고 전쟁의 위험 상황이 있다면은 누가 인천공항으로 와서 착륙을 하고 혹은 환승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보 장사를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네들의 일시적인 안보 장사 혹은 여러 가지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인데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얘기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연대 아닙니까? 연대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은 뭡니까? 각자 살 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나 살아야 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게 각자 도생이고, 내 안위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게 연대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을 방치하면 각자 도생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오세훈 시장의 앞으로의 태도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발령 아니다. 과잉 대응일 수 있지만 오발령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냐? 그 이후에 이제 대피와 관련해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북한은 늘 핵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북한 평양 안에 있는 지하철 안에 핵전쟁이 나더라도 최소 2년간 인민들이 먹을 물과 식량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식량은 북한이 지금 그렇게 식량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꺼내지 않는 식량입니다. 이것이 생존을 위해서 만약 핵전쟁. 자, 이게 북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핵전쟁이 있거나 아니면 북한의 미사일로 인해서
서울이 옛날 말대로 불바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서울 시민들 혹은 경기도민들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지하철로 대피해야 되겠죠. 지하철로 대피해야 되는데 거기서 최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살아갈 수 있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짜 의지가 있다면은 그 뒤에 대응을 제대로 한다면은 바로 식량을 비축하고 물을 비축하고 여러 가지를 비축하는 의료 체계도 두게 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은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아주 일시적인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만 취하지 장기적인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하여튼 거죠. 이번 일로 정말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자, 김종욱 교수 NSC에 계셨으니까 네. 한번 좀 물어봅시다. 어제 대통령실이 NSC를 바로 안 열고 안보 점검 회의인가? 그걸 먼저 했죠. 그 다음에 NSC를 열었는데 NSC에 계셨으니까 NSC는 어떨 때 열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모이게 되어 있는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정부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행위하느냐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한테 무슨 문제 제기를 했었냐면 왜 NSC를 개최하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왜 NSC를 개최했는데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느냐. 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NSC 회의를 모든 사안에 개최할 필요도 없고 NSC 회의에 대통령이 모두 참석해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은 달라요. 왜냐하면 소위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미 통보가 된 상황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는 얘기는 탄도미사일급에다가 수단에다가 위성을 탑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 내용에 의하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이미 그 제재 사항을 갖다 위반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견되어 있는 날짜 첫날에 발사가 됐다고 얘기하면 매우 긴급한 사안이고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돼요. 그 수위는 우리 정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회의에 NSC의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실시간 보고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실시간 보고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5년 임기 동안 NSC 회의에 참석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실시간 보고가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NSC 회의에 모이게 되면 외교안보 주무장관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중요 사안이면 그 현장에서 전체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위기관리센터든 예를 들면 다양한 예를 들면 네트워크와 정보 장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고위급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대통령이 없다? 그럼 대통령이 그럼 전화 통화를 예를 들면 그 내용에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국민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저도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소위 탄도미사일급 발사에 대해서 NSC 회의가 열리게 되면 전 대통령이 참석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은 이런 급의 발사가 있었을 때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어디를 갔냐고 봤더니 무슨 사회보장회인가요? 사회보장제도. 예. 거기 가서 또 뭔 얘기를 했냐면 참 제가 볼 때 뭐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만 모든 복지 시스템을 경쟁 체제에 맡기자 이런 얘기를 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회의를 몇 시에 했다는 겁니까? 9시에. 그 같은 시간대. 예. 아니 그러니까 6시 32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NSC 회의 개최는 그 이후에 연 거고 그러니까 NSC를 열려면 즉각 열어야 되는 즉각 열어야 되는 거니까. 거죠. 즉각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맞는 행사가 거죠. 있으니까 NSC에 참석하지 않았다. NSC를 빨리 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침에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때는 예를 들면 안보 점검회의 할 때는 참모들이 모였겠죠. 뭐 그때는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보고는 됐다고 얘기하니 근데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일일이 알아보자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수도 없는 거고 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이 정부가 얼마만큼 안보라고 하는 수위를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하자 한미 관계 동맹 강화하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핵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가장 낮게 판단하는 게 현 정부와 대통령인 것 같아요. 이건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김두 소장, 지금 우리는 이 북한의 발사체를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보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은 정찰 위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발사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고 해도 이게 혹시
미사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굳이 정찰 위성이라고 해도 정찰 위성이라고 안 붙여주고 발사체라고 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놈들이 뭐 정말 발사체라고 해놓고 미사일을 쏠지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고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 로켓을 이용해서 가는 이 위에 핵무기를 달면 미사일이고 정찰 위성을 달면 이제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건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술을 로켓 기술이 미사일 기술에 응용되기 때문에 안보리의 제재 대상입니다. 북한은 뭐 본인들 말로는 남한은 하고 북한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명백하게 안보리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참석 안 한다는 점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대통령이 매일같이 뭘 하고 있다. 밤늦게까지 참모들하고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정사실화시키고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보수, 우리 쪽은 안보에는 유능해.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안보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 관심도 없고 어떤 경각심도 없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정체적인- 국민들 겁만 주려고 하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김영기 변호사께서는 지금 예비군입니까? 민방입니까? 전 민방입니다. 민방이시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민방위 한다고 해서 다 뭐 알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 경계경보, 공수경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내린 건 경계경보였잖아요. 네네. 경계경보는 어떤 겁니까? 공습경보의 전 단계잖아요. 네네네. 적의 지상 공격 또는 항공기 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하는 거예요. 공습경보는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건 발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경계경보를 내려야 됩니까? 공습경보를 내려야 됩니까? 근데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공습경보가 사실상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 솔직히 그 대통상의 국민들처럼 그 민방위 교육을 충실하게 받지 않아가지고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그 말씀드리고 저 특별한 지식이 없긴 합니다. 제가. 근데 그 공습경보든 경계경보든 그게 그 용어 자체보다도 어쨌든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판단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대통령께서 NSC 주재하지 않으신 그 내용하고 좀 결합해서 좀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역대 대통령께서 그 발사 때마다 NSC를 다 주재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는 건 맞다고 보이지만은 안 한다면 어쨌든 정치인은 자기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결정을 했다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어떤 그 사유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NSC를 주재하지 않는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만약에 상황이 종료됐다던가 아니면은 북한이 사전에 이 발사에 대해서 발사체가 이게 인공위성, 정찰위성을 그 궤도에 올리기 위한 그 발사였고 그 목표 지점이 뭐 전라도 앞쪽에 어떤 바다 그쪽으로 특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됐고 실제로 그렇게 갔으니까 괜찮다. 사후에 그것을 인양해서 이제 그 사후 판단을 할 거니까 그걸 계속 일을 처리할 거니까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그러므로 NSC는 주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설명이라도 차라리 있다던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 다른 방송을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할까봐 이것을 뭐 NSC 특별히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너네가 불안할까봐 그런 것이지 뭐 나의 잘못은 아니야. 약간 이런 설명밖에 안 돼가지고서 이게 너무 좀 기본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결정이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요, 저는 김준혁 교수님, 이 경계경보, 공수경보 어떤 걸 내렸어야 맞느냐 이걸 이제 따지면 그런 마음이 당국에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공수경보 내렸다가 이게 나중에 아닌 걸로 드러나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 경계경보쯤은 뭐 내려도 뭐 아니면 그만이고 뭐 이거 큰 문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릴까 안 내릴까인가를 원칙을 좀 정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경계 경보를 내렸는데 경계 경보가 왜 그러면 서울시에만 됐느냐? 이거는 경기도도 더 인구가 많은데 500만 명이나 더 많거든요, 경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제 내리지 않았는데 서울시만 내리게 된 것이 바로 저는 대통령실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아까 우리 김두수 위원님께서 뭐 안보장사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계 경보라고 하는 좀 한 단계 낮은 단계 속에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는 사실 이건을 통해서 제 어린 시절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백령도 살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8시 이후에는 뭐 다닐 수도 없었고 예. 밤에 불빛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수시로 방공호 들어가는 군사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했었거든요. 백령도가 고향이세요? 아닙니다.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셔가지고 백령도를 전근 가시는 바람에 저희 전 가족이 이사를 가서 이제 만 2년을 살다가 왔어요. 3학년, 4학년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공포 같은 것들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제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저의 어린 시절의 그 공포가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계 경보가 수시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시민들이. 조선시대 때도 말이죠. 봉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올라오는데 지금 이 개념은 3개의 개념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 저 국경 바깥에서 멀리서 사람들이 군사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 2개, 국경 근처에 왔다 3개, 국경을 넘었다 4개, 한양도성 왔다 5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3개의 단계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당시 백성들이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느끼고 막 피난 가고 이러는데 지금 이 경계 공보 자체가 물론 이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잘한 거냐 잘한 것이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정확한 사실들이 아닌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서울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조사 같은 걸 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1983년인가요? 이웅평 소령이 미국기를 몰고 넘어왔을 때 그때 막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방송을 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놀라고 우왕좌왕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군사정권 때니까 분명히 안보장사 차원이 내서 뭐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거들은 다 파악해놓고 이건 뭐 귀순이야. 날개 흔들었으니까. 근데 이럴 때 한번 훈련시키는 거야.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김종욱 교수, 제가 어제 김종대 전 의원 우리 이제 김종대 레이더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공수경보가 발령이 되고 만약에 어떤 뭐 공습이 있었다. 전시행동 요령에 서울 시민들은 어디 못 가게 돼 있다면서요? 예, 어디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거죠. 그 지역에. 그리고 그냥 뭐 현지 고수라면서요? 예. 아니 이동할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이동 자체를 막죠. 전지 상황에 준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어디 뭐 20대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지하철이죠. 지하철이나 이런 공간에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숨어 있으라는 거죠. 대피 지하철 공간.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저기 포털 사이트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털 사이트에 보게 되면 어저께 포털 사이트 켰는데 안 켜졌잖아요. 지금 네이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확인하시면요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하신 그러니까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걸 알았다고 얘기하면 사전에 국민들에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전 설명이 됐을 때 이런 예를 들면 문자가 오더라도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런 대혼란이 발생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또 그리고 제가 볼 때 과잉한 대응의 측면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쏜다고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뭐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정찰 이상을 발사할 거야? 그러면서 북한 얘기한 거 뭐냐면 왜 우리한테만 문제 제기하는 거야? 우주에 대한 평화적 사용권을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쏠 거야.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이미 다 통보한 상황이고 뭐 맨 처음에 이제 일본한테 통보했죠. 해사기구 관련해서 이제 일본이 거기에 예를 들면 상위 뭐 국가로 있으니까 했었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북한이 발사한다면 아무도 정찰 이상을 발사할 거다. 각도가 달랐다고 얘기하면 지난번과 다르게 다른 각도로 쐈기 때문에 거기다 설명만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전 그래서 이 문제가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한반도의 어떤 안보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이요, 의외로요, 안보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니, 기시다 총리는 지금 북한하고 아무런 조건 없는 납치자에 대해서 정상간 회의를 하자, 회담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각도로 예를 들면 북한과의 회담에 대한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동아시아 지역의 힘의 공백의 이동성들에 맞게 자기가 이 지역에서 본인들의 주도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레버리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지금처럼 공포와 위기를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대화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식의 이행의 힘을 만들어내려고 중국도 일본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만 유독 그냥 예를 들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나아가는 방식들은 오히려 주변국들과 다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뒤통수 계속 맞을 거예요. 제가 또 앞으로 가게 되면. 근데 예. 현 정부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이런 핵 문제나 이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하 방공호나 대피 시설을 갖추고 그런 그의 주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또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 영세 중립국이지만 핵 방공호를 다 준비해 놓고 있고요. 각 가정에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정에 그 방공호가 없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일률적으로 그렇게 그걸 강조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보수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강조는 강조대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거기에 대피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이번에 경계 발령도 그런 측면의 이중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걱정도 하시고 김민성님 만약 전시였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볼프강님 진짜 아마추어가 여기 있네요. 경탄이 기미탐 벌거벗은 임금과 양치기 소년의 환장 콜라보레이션. 운이 아빠님 알고도 문자를 보냈으면 사악한 것이고 모르고 보냈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김명신님 대피도 각자 도생.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국민들이 가기 전부터 걱정을 하고 지금도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요. 알면 어떻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정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고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확실하게 국민들의 의심과 불안을 잠재울 만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왜 걱정을 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간에 보여주었던 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 재난에 대응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의지는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 대해서 자꾸 저런 식으로 오히려 실드 쳐주고 옹호하고 이러는 판이니 더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오염수 시찰단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의미가 있었다.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갔다 와서 IAEA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니 알겠습니다. 깨끗하네요. 후쿠시마 오염수 10리터도 마시겠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오염수 시찰단 단장이 갔다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설비의 성능의 적정성 그리고 장기 운전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추가적인 정밀 분석과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장 직접 확인과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오고 있는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나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기 변호사 지금 5박 6일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일본이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눈으로 봤다. 이거 외에 뭐가 성과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그 변호사 일을 할 때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무조건 판결로만 가지 않고 뭐 조정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소송에서 협상하거나 그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사실 많죠. 근데 그래서 뭘 만약에 이걸 우리 요구 조건을 관철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파악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한다는 거를 뭐 거부할 수 없다면은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게 뭐다든가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제가 너무 돌려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걸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만약에 막을 수 없다면은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해봐야 될 것이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일단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막을 수 없다면은 대신에 얻을 게 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염수 방류는 문제 없다. 사실 주장자는 일본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주장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죠. 근데 일본이 주장하고 일본이 증명해야 될 거를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가서 우리가 우리 시간을 들여서 우리 전문가들이 그거를 합니다. 물론 못 믿으니까 검증하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이 설계대로 설치가 확인됐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후쿠시마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원래는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은 원래 적정 시기에 물을 넣어가서 일단은 하면은 원전 자체는 폐쇄되지만은 이게 뭐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그런 사태는 없었을 것인데 도쿄전력이 계속 그걸 미루다가 원전도 폐쇄되고 방사능도 유출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설계대로 설치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운용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운용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무자비로 방류해 버리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이미 뭐 우리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인데 설계대로 설치가 잘 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이 무슨 성과인지도 사실 좀 의문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얻는 것 없이 왜 이것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건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김준혁 교수. 상식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심과 불안이 국민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오염수가 있어요. 그걸 방류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오염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뭐 방사능 오염수 하면은 전문가들이 막 뭐 어려운 단어들 얘기하니까 저기 하는데 좀 지금 이제 점심 전이니까 똥통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 똥통이 이제 차고 넘쳤어요. 그걸 이제 흘려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해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똥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이거 가도 괜찮을 것인지 수치가 있거나 뭐 이렇게 좀 해야 그걸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장을 낸 사람이 문제가 없는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일본이 문제 없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 먹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 자체도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폐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내각의 관료들 또 뭐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영기 변호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왜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해요. 어떤 거냐. 야, 이거 그 소위 말해서 누구들이 도쿄전력으로부터 엄청난 이익금 남은 도쿄전력의 뒤로 리베이트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민들 전체는 다 망가지게 하고 자기들은 뒤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들이 볼 때는 유언비어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 인정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1905년 을사늑약의 을사오적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제 명단을 공개를 했던데 네. 보니까 전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소속이더라고요.
21명 가운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위원장이 이제 단장이고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한 뭐 19명 아닙니까? 네. 한 명 빼고 다. 네.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1명. 그러면은 이게 무슨 시찰단이고 그냥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보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구성을 왜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랬겠죠. 가시겠습니까? 거기에? 저 같아도 가자고 안 간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검증단이 아니면 시찰단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찰단을 보내는 순간 우리는 일본 해산물을 수입하겠다라고 하는 전조를 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직접 실효를 채취를 해야 돼요. 제일 큰 문제가 실효 채취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효 채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IAEA가 받은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 18개국이 받은 게 있는데 이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접 실효 채취한 게 아니에요. 일본 도쿄 전력이 준 거죠. 그럼 저희가 검증하려면 저희가 직접 실효 채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실효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1066개의 탱크가 있는데 거기다 전수조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서 채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태평양 도서 18국에서는 실효의 일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알프스 처리 기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제기가 많아요.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기술이냐고 문제 제기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말, 예를 들면 간 사람들이 다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뿌려졌을 때 소위 해양에 있는 생명체들과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 데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그냥 들러리만 서주고 온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서 보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좀 갖고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IAEA에서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그 순간 WTO에서 우리 그저 제소를 이겼습니다만 이번에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질 거예요. 그럼 수산물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전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느냐 궁극적으로 우리 어민들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치기 소년 얘기하면서 양이 작살나는 문제 우리 국민이 작살나는 문제를 계속 이 현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하는 행위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답답해요. 근데 아직도 4년이 남았어요.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김두수 소장. 예. 지금 이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의 뭐 과학자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분들이 갔어요.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무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뭐 시험 봐서 들어갔든지 뭐 경력으로 들어갔든지 전문가라고 해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입니까? 그러면 예. 문재인 정부 때 입사했으면은 문재인 정부 인사고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검사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는 이야기인데 공기업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연구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정했으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구성을 민관 합동으로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환경단체나 야당의 추천 인사들이 들어가서 가야 되는 거고요. 뭐 애초에 어쨌든 이게 검증단이 아니라 시찰단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한계가 있지만 이 구성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또 한편 국민들이 직접 못 가니까 언론이 당연히 따라갈 수 있고 언론 취재도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배제한 상태에서 가니까 이건 문제인데 이 과정을 보면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고 이 과정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목표가 딱 명확해요. 이 오염수는 해양에 방류하고 우리는 결국은 일본 수산물을 어쨌든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일본과 한일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념을 따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야당을 비판할 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뭐 연비어를 붙들이고 이런 걸로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이념지향적 그러니까 한일 관계 안보 이런 거에 의해서 국민의 생존권을 희생하는 그런 행태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도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 어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영기 변호사 이런 걸 정신승리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이게 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의문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제 개인의 감상이지만은 저희 변호사들은 사실 질 것을 알면서도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사태로 말씀드린 이 사안에서는 오염수가 방류가 되든 안 되든 정부는 무조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제 감상으로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류하는 경우 그 경우에 마치 우리의 주장이 좌절된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목적을 못 이뤘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잘못된 전제 하에서 모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이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정신승리하는 발언밖에 안 되고 뭐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가 부자연스러운 거는 원인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짧게 말씀드리니까 책임 연구원급이면요, 제가 지금 7년이 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랑 얘기할 수도 없어요. 책임 연구원급의 수준에 올라가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그 이전에 지금 현 정부가 설명할 게 있어요. 2021년 6월 달에 여야에서 결의안을 낸 게 있습니다.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결의안을 낸 게 있어요. 이 결의안 초안을 누가 만들었느냐? 지금 조태용 안보실장이 대표 발의했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랑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공동 발의했어요. 내용 보면요.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5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태용 안보실장이에요. 대통령실은 분명히 여기다 설명해야 돼요. 또 하나 주호영 의원 2021년 4월 16일 의원총회에서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당당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원희룡 원자력 기구도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설명하지 않으면요, 지금까지 한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때는 예를 들면 오염수고 지금은 정화수입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저 또 전 정부 탓을 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탓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죠. 지금 저 명단 공개해라. 누가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제대로 평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명단 공개할 거야 그러면서 문재인 때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무직이라는 게 있고 일반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무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준혁 교수님 언제 교수 되셨어요? 저 2011년에 교수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러면 이명박 교수네? 문제가 네, 있으네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잘해서 교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누냐고. 저는 좀 걱정인 게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 어획량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이 방사능의 영향으로 우리 서민들이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이제 어획되는 이 수산물들을 먹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어민들의 이런 고통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은 그 일본과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국제 소송을.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전 세계인들을 대변해서 이 일본의 오염수를 갖다가 폐기하게 방류하게 도와주는 꼴이 됐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정부가 향후에 일본과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일본은 아니 니네들이 와갖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돈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앞으로 전 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줄 수 있고 어민들 중에 얼마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비극적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한덕수 총리 말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어민들을 힘들게 한다면 문제가 없다. 매일 아침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입주할 때 하자 보수를 항의하고 이게 문제 있다고 떠들면 집값 내려간다고 조용히 하라고 압력 넣는 거하고 똑같은 이 실질적인 문제되는 걸 고쳐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면 막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 그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진실을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요, 죄악입니다. 죄악.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든 날리면 보도한 거, 그 보도한 기자를 압수수색을 했죠. 그거 가지고 딱 그건 이제 고발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자가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데 개인 정보를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걸 또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보도했던 기분 나쁜 열린공감 TV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압수수색을 합니다. 압수수색할 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까 압수수색을 한다고 칩시다. 법원이 영장을 내줬으니까 법을 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어떻게 해서 이게 건너갔는지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는지 그런데 왜 그 회사의 보도국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합니까? 김영기 변호사 이게 정당한 압수수색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사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만나나 큰 의문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의 자유를 그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제가 미국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그 언론기관을 그 압수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그래서 법원이 그 언론기관에다 영장 발부를 아예 하는 게 그 이전에 영장을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 자체가 없답니다 법원에. 근데 사실 이 정부가 이게 출범하게 된 그때 가장 그 기치는 뭐 공정과 상식이 있고 상식이라는 게 그 어떤 개인의 그 이념이나 그 관점에 의한 상식이 아니라 사실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있고 또 그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법치에 기반한 그런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너무 형식적 법적 적용만을 너무 하면서 이 기본적으로 그 국민 헌법에서 애초에 보장하고 있는 그 언론의 자유라든가 기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그 고려를 크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적절치 못한 영장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방송에서까지 그 얘기를 또 자기의 논평을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1995년 MBC에서 기자로 일한 이후 뉴스룸에 경찰이 들어온 장면을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둘러만 보고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언론사의 취재 공간에 수사 인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불가침의 성역은 아니겠지만 뉴스룸은 온갖 민감한 취재 자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수많은 취재원들의 개인정보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할 공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슬퍼렇던 군사정권 때도 언론사의 취재 공간만큼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김두 소장, 제가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요. 저도 이제 80년대 기자 생활 시작한 대로 지금까지 좀 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어떤 그 방송사의 앵커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드물지만 이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들려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공감을 얻는 경우가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JTBC의 박성태 앵커? 네. 그 논평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고 오늘 또 MBC 앵커 저걸 보여드릴 정도가 됐는데 방송사의 메인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이 저런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외신 인용이 요즘 부쩍 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 MBC 앵커 성장경 앵커인가요? 군사정권 얘기합니다. 지금요 군사정권보다 더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권력 말기 현상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고 그야말로 권력이 막장으로 갈 때 나타난 일이지 않습니까? 저 정도 되면 대체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옛날에는 군사정부 때는 다 권력이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정말 이 정부는 본인이 검찰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어떤 영장을 남발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 너무 막 하는 것 같은데 이 기자 개인이 오늘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경찰들이 집에 와서 모욕주기인지 모르지만 속옷까지 만졌다는 거거든요. 속옷 서랍을 열어서 속옷도 다 만져보고
그럴 필요가 정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개인에 대한 모독까지 포함됐고 이거는 뭐냐면 언론의 자유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부 없는 언론이 더 선택돼야 된다. 뭐 언론과 정부를 선택하라면 언론을 선택하겠다. 이런 이제 토마스 제퍼슨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민간 영역에서 유일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뉴스룸을 이렇게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이 판사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영장을 발부해 받아가는 경찰 또는 검찰 거기에 권력기관 모두가 이번에 한번 정말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기 변호사, 저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가 여성 기자인데 네.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여성의 속옷까지 이렇게 만지고 이러는 거는 그 문제 안 됩니까? 사실 그 영장 집행 범위 내에는 있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의적으로 막 뭐 적절치 않다. 그리고 거기에 근데 사실 약간 좀 다른 얘기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런 압수수색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 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괜찮다고 한 건 어쨌든 간에 영장에 발부는 됐으니까. 발부됐고 그 수색 범위가 특정돼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제 그 탐지하는 거 어쨌든 수사기관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가의 그 수사기관의 그 어떤 그 업무 집행에 대해서 그 형식적 요건을 갖췄을 때 그것을 무작정 뭐 이제 단순하게 특별한 근거 없이 그냥 감정적인 요인만으로 이건 안 된다,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국가의 그 다른 형사사법 기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그 이전에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사실 그 MBC 기자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는데 물론 그 법률상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뭐 받은 경우에는 뭐 또 처벌하는 조항이 있곤 하지만은 그 위반 사항을 빠지기 위해서 뭐 속옷이나 이런 데다가 그런 걸 숨겼다 뭐 그런 합리적 의심이 확실히 있는지 뭐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 적당하게 뭐 또 서류나 이런 것들 좀 보면 되는 것이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형식적으로는 되지만 이게 과연 그 실제로 압수수색의 요건을 달성하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적인 행위였나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김준엽 교수 보십시오. 방송에서 정부에 조금이라도 듣기 싫어하는 얘기하는 패널은 못 나오게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공문 보내서 못 나오게 하고 앵커들은 자르고 방통위원장 임기 2달 남았는데 면직시키고 아직 판결도 안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MB 때 홍보석 했던 사람 앉히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뭐 갑자기 앵커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980년대 초반에 TBC 폐업시키고 KBS2 만들어서 언론사 장악하던 때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언론 통폐합이라고. 예, 지금이 그런 시기로 가는 게 아닌가. 진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발언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송 패널로 출연 안 시키는 거는 이미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된 상황들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방송사를 갖다가 아예 옥죄기 위해서 벌써 지금 MBC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일시적으로는 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잠시 좀 더 조용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상황이 될 거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민들은요 항상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한번 봅시다. MBC가 아니라도 저랬을까? 한동훈이 아니라도 저랬을까? 그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게 상식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등록 초본인가요?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주민등록 초본 그것도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인사청문회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이 내용 가지고 이것이 얼른 넘어갔다. 아직 확인 안 된 겁니다만 넘어갔기 때문에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벌어졌는데 과정을 보세요. 어떤 A씨라는 사람이 자료를 전달해 주더라고 얘기했는데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냐? 국민의힘 출신이었는데 지금 무소속이 된
강서구에 있는 구 의원이 예. 그 자료를 받아서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더니 경찰이 그 내용을 가지고 MBC를 압수수색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일에도 상관없이 내가 누구에게 자료를 받았어. 그것이 검찰이 줬건 뭐가 줬건 자료를 받아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해서 그냥 다 압수수색하고 증거 나오면 그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증거 가지고 별건 수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면 이게 과거 시대에 벌어졌던 검찰의 가장 안 좋은 행태이거든요. 그다음에 한동훈 얘기도 재밌어요.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은요. JTBC 검찰 압수수색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정훈 전 사무부총장 녹취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같은 게 사실관계 확인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검찰에서 100% 나왔을 거예요. 그럼 검찰 압수수색해야죠. 또 하나 조민 씨 생활기록부 지금 현 남양주 시장이 다 공개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포 아닙니까?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수사 예를 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고인 수사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인을 그러니까 수사를 갖다가 아예 이제 부르질 않는 거죠.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이거 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건드렸으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한 MBC에 있는 기자였으니까 이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아 이건 표적 수사이고 보복 수사이고 충성 경쟁 수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언론이 두려운 거죠. 언론이 두려운 거죠. 진실이 알려지는 게 겁나는 거죠. 그리고 또 국민들이 행동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집시법 개정하려고 하고 모이면 세게 다루도록 하는데 물러났어도 진작 물러났어야 할 경찰청장이 기동대복 입고 딱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캡사이신 쓰고 집회 대응 잘하면 특진시켜주겠다. 이렇게 경찰을 독려합니다. 더 강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경찰은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주저없이 당당하게 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강경진압이라는 말씀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살수차 재도입 예상하세요? 그 부분은 좀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 소장, 방금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탁 꽂히네요. 지금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이 과격하게 시위하면 사정없이 진압하는 것입니까? 그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죠.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 났을 때 본인은 거기 가서 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것은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물론 권력기관을 옹호하고 권력기관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이 다 심판했습니다. 그 경찰에 대해서 했는데 정말 어떤 권력기관의 말기적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집회 결사의 문제 그리고 특정한 세력 이렇게 노조 때리기를 하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반전을 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착각입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저는 심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혁 교수님 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 집회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는 좋아도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 그 말할 처집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윤희근 청장은 그런 말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윤희근 청장이 들어와서 지금 군사정권 시절의 경찰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좀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검찰의 신여로 다시 가고 정권의 신여로 다시 가게 되는데 이거 많은 경찰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경찰이 온전하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찰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기 변호사 어제 민주노총 집회에 이제 경찰이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집회 같은 경우에는 불법 집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집시법에서 정한 범위를 좀 넘어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헌법상 자유지 않습니까? 우리 그 경찰이 그 집시법을 근거로 해서 그 집회 대응을 많이 하고 그게 법률이니까 현실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대응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헌법상 권리가 법률에 따른 그 제한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이란 거는 보충적이고 그 최후적이어야 되는데 그 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은 합니다. 집시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용, 국민의힘 법률위원이시니까 혹시 좀 들여다 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자문이 오면 그때 아, 그냥 하는 그럴 그런. 때. 네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전혀 모릅니다. 네네. 일단 12시 이후에는 집회를 못하게 한다 뭐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12시 이후에는 못하게 돼 있지 않나요? 뭐 예외 사유 빼고는 야간 집회는 원칙적으로 예. 불어되어 있죠. 사실 그게 법률에서도 그렇게 제한하는데 그것도 좀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게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하기 원칙적 제한 예외적 허용으로 하니까 이게 좀 집시법이 그 헌법상 권리를 좀 이상하게 제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야간 집회가 점점점 그 가처분을 받아가지고 다 허용돼 왔던 과정인데 이걸 역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는 시대착오죠.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까요? 일단 국회가 잘못한 게 문제가 있어요. 헌재에서 그 결정을 내렸으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완벽하게 예를 들면 허가제 자체가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국민 모두가 아니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 약자가 어디에 가도 자기가 호소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국민들에게 정부에게 자기의 입장들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는 어디에 가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반민주적인 사회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또는 군사독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국회가 빨리 나서가지고 또 예를 들면 허가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헌재 결정 사항을 갖다가 집행을 해서 국민들에게 훨씬 더 폭넓은 자유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만든 게 일차적인 잘못입니다만 또 그걸 활용해가지고 정부가 무조건 집회를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아예 위헌에 방지하겠다는 방법밖에 저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과거판 공안 통치예요. 공안 통치는 어디로 갔느냐? 1989년 노태우 정부의 공안 통치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갔습니다. 지금의 사태들은 소위 시민사회를 매우 축소화시켜서 그 힘 공백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자기들의 더 큰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시민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싸우셔야 돼요. 방법은 없습니다. 싸우는 방법밖에. 이 정부는 절대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강대강의 싸움을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이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적어도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합니다. 자유, 연대 얘기하는데 자유를 얘기하면서 자유를 억압하고 연대를 얘기하면서 국민을 각자 도생으로 몰아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종혜님께 글래머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화내지 맙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빌어야죠. 기대를 하는 우리가 오히려 바보가 되는 기분은 뭘까요? 예. 이종혜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는 잠시 후에 진행되는 오호라 경제에서 또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힘든 순서였습니다만 함께해 주신 네 분, 김두수 소장님, 김종욱 교수, 김준혁 교수, 김현기 변호사님, 포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